안녕하세요. 꿈꾸는 대한민국 진행을 맡은 플라잉TV 광영 본부장입니다. 오늘 꿈꾸는 대한민국 금천구 청년보금자리 청춘빌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청춘빌딩이 있는 금천구의 구청장 차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빌딩의 계약직 건물주 박석준입니다. 네, 청춘빌딩 이름부터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우리 박석준 대표님, 청춘빌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면 뭔가요? 네, 저희는 원래 금천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청년 단체였습니다. 네, 이 청년 단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활동 공간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공간들을 사실 만들어 달라고 청장님한테 쫄랐었죠. 그랬더니 우리 청장님께서 지역에서 직접 돌아다녀 보면서 유휴 공간을 한번 찾아보라 말씀하셔가지고 안 쓰던, 그러니까 잘 활용되지 못하던 청소년 독서실 건물을 하나 찾았고 그 건물을 이제 기능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 활동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뭐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뭐 회원제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주 간단하게 오셔서 멤버십 활용 동의만 해주시면은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누구나 다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시면 이렇게 카페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층에 가면 공유 부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좌식 공간도 있어서 편하게 쉴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춘빌딩에서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과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관계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현재 주고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팀들에게는 프로젝트 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밥 먹는 게 되게 어렵죠. 저도 혼자 살 때 이렇게 밥 먹는 게 되게 끼니를 거르게 되고 그냥 인스턴트 먹게 되는데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대대식당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뭐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네. 사연 있는 식당인데요. 사실 친구들끼리 뭐 나는 원래 페미니즘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혹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끼리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있어서 눈치 보지 말고 함께 떠들어보자. 그래서 매번 주제를 정해서 사연 있는 식당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러운데, 그러면 또 다른 자랑거리들, 뭐 커뮤니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있으면 좀 더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콜라보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청년들이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면 함께 저희가 공간도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홍보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팀들이 매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같이 하게 된 팀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교육을 해주는 팀이에요. 청년 성교육을 담당해주는 팀인데 이 친구들하고 근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내일이기도 한데요. 섹스 살롱을 엽니다. 건강한 성 얘기를 같이 모여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마련이 됐고요. 진짜 이번에 페이스북 도달률이 저희 아무런 광고 홍보도 안 했는데 3만에 달하고 댓글도 댓글도 150개 이상이 달렸거든요. 거의 대박 수준이군요. 댓글에 뭐가 달렸어요, 주로? 같이 가자고 친구들도 태그하고 와 이런 게 가능하냐 싫어하냐 뭐 이러고 사실 어떤 친구들은 뭐 남탕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도 많이 있고 남자분들 성비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왔거든요. 내일 사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 3층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 2층? 오늘 2층에서 사실 저희가 또 이 친구들이 그 성인용품 을 협찬을 또 받았어요.
성인용품들을 네. 같이 놓고 네. 허심탄회하게 건강하게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같은 거 없어요. 연령 제한 물론 있죠. 네. 청소년은 네 참여 불가이고. 죄송합니다. 19세 이하는? 네, 19세 이하는 음. 참여 불가이고 대부분 참여자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네. 네.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필요할 텐데. 부총장님 꼭 오시고 싶은데 강력한 욕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하에 또는 은밀하게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를 네. 공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 네. 은밀하게 사적으로 이해할 때는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공개적으로 하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네. 그때 무슨 수업을 했냐면 그때 이제 사회학과에서 성과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주로 젠더 얘기를 했었어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이 어떻게 성차별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애들이 지루하고 힘들어서 저희가 한 학기를 섹슈얼리티를 갖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섹슈얼리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소위 이제 음란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안 본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네. 소위 음란 동영상이라고 불리우던 뭐 그때는 뭐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때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수업 시간에 이걸 틀었어요. 그래갖고 남녀 학생들이 초토화가 그거를 됐겠네요, 학교가.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 보고 물론 그 수업이 저만 한 수업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대 교수가 와서 이제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콜라보 수업이죠 사실은.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딱 틀었는데 틀기 전에는 정말 걱정했죠.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이걸 하는 게 뭐 논란거리가. 근데 정말 이게 딱 끝나고 네. 교실의 커튼을 쫙 열었을 거니까 환해졌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애들의 표정이었어요. 어땠나요? 애들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근데 정말 애들이 환한 얼굴로 이걸 너무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 동영상이라는 게 저 소위 이제 야동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내 느낌이 어떻고 아주 뭐 인간으로서의 뭐 비열함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성적 욕구에 사실은 이렇게 다 같이 보니까 네. 아무런 작용을 안 하더라.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숨어 있던 것들을 바깥으로 또는 내보내는.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단지 생각합니다. 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죠. 네, 청춘 빌딩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이 교수 시절에 또 강의했던 젠더의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청년 문제가 지금 사실은 수면 밑에 가라앉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든데 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우리 일자리로 좀 가서 청년들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고 또 뭐 다른 뭔가를 하더라도 그거의 가장 밑바탕은 취직이다, 취업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구청에서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노력하시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듣고 가죠. 네. 저희가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청년들에게 이런 공간을 주고 청년들이 자유로운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적성, 자기들의 취미, 자기들의 선호들을 같이 검증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네, 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뭐 결국 이렇게 계약직 이런 이 건물주를 고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청춘 빌딩의 매니저를 고용해서 청년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네. 또는 일시적인 비정규직으로서 무슨 뭐 독산사동에서 뭐 독산사동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원으로 뭐 일당 시간당 10,000원인가요? 네. 예,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을 주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네, 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벨리 하우스라고 하는 청년 주거 공간이 있는데 네네. 그 주거 공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을 관리사를 청년으로 쓰고 거기서 커뮤니티 활동을 서포트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네.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안에서 이제 뭐 구청 안에서는 뭐 청년 팀을 안에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갈 청년들을 쓴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청년의 범주가 39살까지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 마을 교사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해서 초보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력 단절된 여성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자기의 경력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마을 교사를 경험 삼아서 쭉 하고 일정 부분 활동비는 받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취업을 할 때 자기의 그 마을 교사 경력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징검다리 역할들을 해주는 게 네네.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청년 상인 정책도 하나 네. 해가지고 요즘 뭐 시장이 되게 이제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또 상인들이 많이 늙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세요. 예, 청년 상인 정책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대명시장이라고 이제 오래된 전통 시장이 있어요. 70년대에는 뭐 반경 10km 이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장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네. 사실은 이제 청년 이 시장 자체가 노후화된 거죠. 거기서 이제 시장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네. 임대료를 일정 부분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다 제공하면서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5명의 청년 상인들을 저희가 대명시장에 이제 직접 투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거기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업종에서 뭐 어떤 사람은 커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맥주, 수제 맥주도 하고 네네. 어떤 사람은 뭐 떡볶이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시장은 이런 청년들의 활력을 얻어가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통해서 그 활력이 주변에 확산돼서 네. 같이 상생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 상인 이후에 뭐 청년 뉴딜 정책이라고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뉴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칸막이들이 쫙 까여져 있고 네. 소위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이쪽에서는 더 이상 청년들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틈새와 틈새를 연결하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유들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저희 금천구에서는 한 13개 사업에서 67명 정도가 청년 유딜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네네. 구청이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전통시장 매니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복지 플래너를 한다든가 네. CCTV를 통합 관리할 때 네. 그때 청년들 특히 이제 장애인 청년들을 거기서 일을 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업 11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뭐 우리 청춘 빌딩이죠. 빌딩. 이 네. 빌딩에 매니저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 청년들이 청년들을 서포트하는 즉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청년 뉴딜이라고 부르고 네. 그런 데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내년도 청년 뉴딜 사업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청년들이 자기들 청년들의 사업만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세대의 문제를 청년들이 고민해 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노인 문제를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풀 건가. 네. 그죠? 네. 이거를 그냥 청년이나 무슨 우리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풀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그걸 풀 수 있는 정말 천발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돼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청년이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네. 어떤 품성과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한가. 네네.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네네. 이건 이제 이걸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자기 후배들,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청년 예술사들을 통해서 뮤지컬 수업을 중학교에서 하거나 네. 청년 예술사들이 중고등학교에 다양한 예술 수업에 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기존의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들이 자기 분야만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양악한 사람은 양악만 가르치지 국악은 못 가르쳐요. 네. 그럼 가서 국악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예술사들이 가서 국악 시간은 다 걔네들이 가르치게 하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서양화 하신 분이 동양화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죠. 그럼 동양화나 이런 걸 한 사람, 네. 실용 미술 한 사람, 디자인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술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콜라보 수업을 해주는 게 네. 학생들에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뉴딜 사업으로 집어넣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치 이렇게 교육의 하나의 파트를 담당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저는 효과들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청년 예술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상당수의 마을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도 결혼을 하신 네. 분들이긴 하지만은 되게 30대 초중반의 경력단절 여성들, 네. 뭐 대학원 영문과까지 나왔는데 가서 이제 영어학부 무슨 무역회사 이런 데서 네.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 됐어요, 결혼하면서. 네. 그러니까 4, 5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재능을 기를 뭐 훈련 과정도 없고 네. 경력을 쌓을 방법도 없으니까 지역에서 그분들에게 마을 교사 훈련을 시키고 훌륭한 영어 강사, 놀이 영어 강사로 본인들이 커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금천 글로벌 빌리지 센터 이런 데서 키워낸 네. 영어 강사가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아. 이분들이 그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쭉 하고 네네. 이 경력을 가지고 이게 만약 자기의 적성에 맞고 이게 비전 있는 직업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영역에 가서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시장 경제의 어떤 이제 틀에가 이제 연습인 거죠. 연습이라고 네. 할 수도 있고요. 네네. 하나의 또 실전. 하나는 네. 뉴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네. 마중물 사업이잖아요. 아, 이거 네. 자체가 이 사람의 평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일자리가 없고 네. 실업자가 많으니까 네네. 실업자들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댐 짓는 공사를 해서 여기서 월급을 주고 이거 소비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네. 거죠. 네. 청년 뉴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네네. 그런 축적을 통해서 뭔가 자기 전망을 갖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의 또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뉴딜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네, 뭐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뭐 취업률로 보면 한 뭐 두 자릿수 지금 네. 네, 두 자릿수 실업률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딜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보통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게 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그런 이유가?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네?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이 먼저이고 이런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청년들을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아무리 공급자 눈높이에서 봐도 네네.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를 점점 줄여가는 잡레스 로스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고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옮겨가면서 그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명약관화인데 기존의 시장에서 기존의 눈높이에 익숙한 이 성인들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꼭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게 성인들이 해야 되는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사람에게 투자를 하되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배워가면서 그들의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게 필요하다. 이들이 만약 멘토가 필요하면 이들이 멘토를 요구할 때 우리가 멘토를 붙일 수 있는 거지. 이들이 본인들끼리도 하지 않는데 이거를 멘토를 붙인다고 이게 돌파가 되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 놓고 자기들의 역량과 자기 자신들의 능력들을 또는 자질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주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에게는 경로당이 있어요. 어린이들한테는 어린이집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지역사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생부터는요, 공간이 없어요. 대학생들은 대학으로 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청년들의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제로 그렇죠. 상태죠. 지금까지는. 근데 저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물적 공간 안에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창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금천 이 청춘 빌딩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것도 결국 공간을 제공해 주고 당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성인들이 그러니까 기존 질서의 담당자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청년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축적 과정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정에서 어쨌든 자기의 역량을 더 쌓아가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축적의 시간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고요. 축적의 시간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저는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수가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대학교 때부터 다 학자금 융자 받아갖고 빚쟁이로 사회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200만 원 이하 받는 중소기업 가서 무슨 축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들이 한 5년 근무하면 그러면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기본적인 자금을 가져야 그래야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금의 축적이 불가능해요. 청년들한테. 직장을 다녀도 기본 생활비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엄청 들죠. 주거 비용 많이 들죠. 통신 비용 많이 들죠. 기타 뭐 이런저런 비용을 따지면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급급한 월급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학생 때 빚진 것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자금 대출도 갚고. 그렇죠. 그럼 결혼하려면 또 빚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부모에게 의존해서 부모가 집 사주는 이런 구조로 결혼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청년들에게 축적의 기회를 주고 그 축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창업을 하든 해외로 진출을 하든 유학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하든 최소한의 기본 축적된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세대에는 졸업하면서 빚지고 졸업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졸업해서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삶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차가 없어도 되고 휴대폰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축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그래서 5년 7년 축적하면 돈을 모아서 결혼 자금의 일부를 대고 일부는 융자 받고 일부는 부모한테 받아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아무런 축적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청년 뭐라 그러죠? 통장. 그렇게 해서 뭐 5년 동안 근무를 해가지고 내가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들어주겠다. 저는 1억이 생기면 1년 동안 세계 여행 다닐 수 있어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공부하고 싶은 대학원도 갈 수 있어요. 창업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매칭을 해줘야 축적을 해줘야 이 젊은이들이 30대 중반에 도전을 하죠. 지금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빚 갚느라고 30대 중반까지 가고 나면 축적돼 있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죠. 그럼 뭘 갖고 결혼하는 애들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축적을 위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공공이 해줘야 되는 일이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 저는 정말 슬픈 게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너무 많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럼 네. 3번, 4번, 5번 반대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이 죽는 거 이외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없어 자살한다? 네.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공간을 제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게 축적의 기회를 최대한 줘서 그것이 물적 축적이든 경험과 역량의 축적이든 이거를 돌파하기. 네. 세 번째는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이 사회가 만들어주기. 이 세 개를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네.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스웨덴에서 스타트업 업체, 스타트업 사우나, 핀란드군요. 스타트업 사우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첫 마디 일성이 뭐였냐면, 핀란드는 한 번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문화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듣고 상당히 사실은 좀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사회가 청년들이 실패하면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네.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금수저의 자식들만 다시 일어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다음부터는 빈곤의 푸어의 징검다리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면서 살아가는 거 말고는 네. 남은 인생이 없어요. 네. 그러면 청년 시절에 그렇게 되면 그럼 결혼해서도 애 키우느라고 사교육비 투자하고 결국 돈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자식도 사교육의 푸어에 들어가요. 계속 그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그럼 이 거죠. 사람이 노년을 위해서 추적하겠어요? 추적 못하니까 결국은 노년 시절도 푸어. 그래서 결국 이제 푸어의 징검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서 죽는 이런 세상에 왜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헬조선이라고도까지 저는 뭐 많이 비하를 그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이제 푸어 이제 그 세 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그런 거와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좀 많이 또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주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네. 주거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장님이 청년 시절 내지는 학교를 졸업하고 네. 나왔을 때는 그나마 좀 집값이 쌌었습니다. 지금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절벽 수준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쳐다볼 수 없는 네. 그런 뭐 금천구도 뭐 평당 1,500이 넘고 강남 같은 경우는 비싼 데 5,00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도 정말 주거 푸어에도 하우스 푸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아니 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심각하죠. 네. 근데 우리 저희들 세대는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집이 머니까 학교 앞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자취하거나 하숙하잖아요. 네네. 저 자취 많이 할 때는 15명이 같이 한 적도 있어요. 15명씩이나요? 그래서 방 3개 얻어가지고 네. 5명씩 자고 부엌 같이 써서 당번 정해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식사 당번 해가지고 밥 다 먹이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잠을 자면서 그냥 학교 앞에서 사니까 막 세수하고 밥 먹으면 바로 학교를 가고 네. 저희들은 그런 삶을 견디면서 감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지금 청년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청년들의 삶의 수준과 기대 수준과 우리나라 경제 소득 수준이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생을 해봐야 청년이지 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다 1인 가구로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특히 네. 수도권이나 도시에서의 삶의 비용 중에 절대적인 비용이 주거 비용입니다. 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주거 비용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청년들과 이 빈곤한 노인들에게 복지비를 퍼줘도 주거비로 다 뺏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죽자고 일해서 월급 받는 날 60만 원, 70만 원이 그냥 집주인 통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건물주가 최고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세금으로 건물주의 돈을 보태주는 이 구조입니다. 지금은. 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늘려야죠. 네. 서울시가 청년주택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2030, 뭐 청년 희망주택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6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무조건 낮춰야 된다. 3분의 1이
그러면 3분의 1 수준 낮춰주면 그 수준으로 낮춰야 네. 네. 즉 자기 전체 소득 중에서 200만 원 받는 게 중소기업이야. 네. 그러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 아까 얘기한 축적도 되고 네네. 연애를 할 시간도 있는 거고 여유가 있는 거지. 네. 2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월세 내고 그것도 3평짜리 4평짜리 그런 데서 네네. 그 다음에 밥 사 먹고 그래서 무슨 돈으로 연애를 하고 축적을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못합니다. 네. 저는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게 즉 공공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더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정책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쥐벨리 하우스라고 해서 네네. 청년 임대주택을 SH공사하고 같이 아 네네. 저희 구가 이제 직접 공급하는 그런 임대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네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뭐 성북구, 서대문구, 뭐 모든 구가 뭐 도전숙이라는 이름으로든 아니면은 뭐 청년 숙사라는 이름으로든 네네. 청년들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대학의 민자기숙사들은요. 네. BTL로 진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다 6, 70만 원 받아요. 네,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이거는 사실은 네. 거의 뭐 대학생들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생들 죽이는 게 학부모 죽이는 거, 네. 그 부모를 죽이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무료로 이 대학생들에게 네. 살 수 있는 주거가 제공되는 게 맞다. 네네. 등록금 받으면서 기숙사비까지 받는 나라 선진국 중에 어디가 있겠어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가 네. 다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가르치고 네. 그리고 그들에게 용돈도 지급하고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비도 제공하고 네네. 이게 선진국들입니다. 근데 등록금 1년에 수백만 원 받아가 네. 거기다 기숙사 비용 따로 받아가 네.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스펙 쌓기 위해서 학원비까지 받아가 네. 이러고 나서 투자해서 일자리가 없다? 이거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거고요. 네. 주거 비용을 줄이는 건 청년 복지의 핵심입니다. 네. 다른 비용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 정책에 관해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네.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네. 이분들의 생활비를 떨어뜨리는 게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청년들의 경우에나 또는 빈곤 노인들의 경우에나 모든 경우에 주거 비용을 떨어뜨리는 게 복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쥐벨리 하우스라고 하는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네. 거기에 청년들 간에 혼자 살기가 다 힘드니까 뭐 공유 부엌도 다 만들고 공동의 뭐 콜라보레이션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 공유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다 배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혼자 살지만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지금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네. 저는 대한민국의 원룸이나 네. 또는 고시원 같은 게 네. 다 지금 주거처럼 쓰이잖아요. 네. 고시대 같이. 네. 이거를 국가가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평수가 얼마냐. 네네. 제가 이 외국 사례를 보니까 네. 전용 면적 6평이 있어야 6평에서 7평 정도가 있어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평수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법으로 정해라 국가가. 어떤 임대주택도 8평 이하짜리 짓지 마라.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1인당. 그러면 1인당. 지금 짓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네. 다 뭐 4평, 3평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를 6평에서 8평으로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공간을 유지해야 네. 갇혀서 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 네. 두 번째는 주거 복지의 국가적인 표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라. 네. 네. 그래서 건물주들이 너무 많은 과잉 이익을 얻어가지 않으면서 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해야죠.
그럼 보통 예전에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아파트 형태였는데 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옛날에는 네. 대단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했죠. 네. 이건 이제 네. 빈곤을 집단화하는 방식인데 네네. 이 방식은 더 이상 서울에서 불가능해요. 네네. 그럼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죠. 네네. 그래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서울시는 소셜 믹스형이라고 그래갖고 네. 일반 아파트 예를 들면 강남에 재건축해 네. 그러면 1000세대지면 그 중에 7, 80세대는 임대 아파트로 기부 체납하는 걸로 아. 그렇게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네.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인지 일반 주민들이 사는 분양주택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믹스형으로 다 바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 원룸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원룸이 뭐 한 100가구가 있는 빌딩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 중에 10채를 저 공공 임대로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네. LH공사나 SH공사가 사기도 하고 기부 찬압도 받아요. 네. 그래서 샀어요. 네.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요. 그 노인들이 외롭게 그냥 방만 좋아졌지 실제로 그 안에서 관계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인간은 방 하나 1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이 노인이든 청년이든 네네. 자기 방에서 그 방에서만 거주하는 생존하는 방을 만들면 안 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지자체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노인은 노인들대로 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반드시 커뮤니티 공간을 넣어서 공동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을 맺을 수 있게 만들고 네. 그 지역에 있는 그리 이웃들과 함께 이분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네네. 해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게 해야지 그냥 방만 하나 얻어주고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 이런 방식의 주거복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주거복지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이렇게 끌고 가지 마라. 또는 서울시가 이걸 독자적으로 끌고 가지 마라. 당신들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능력도 없고 네. 그러잖아요. 전국에 서울 시내 SH공사나 LH가 뭐 전세 임대주택 아니면 빌라 매입 임대주택 해가지고 이게 2, 3만 채가 다 서울 25개 흩어져 있어요. 빌라로 원룸으로.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하겠어요? 아무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도배는 누가 해줄 것이고 손님이 바뀔 때마다 그걸 누가 다 책임지겠어요?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그걸 누가 관리해서 해주나요? 그럼 다 지자체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지자체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배하고 청년인들도 했죠. 노인들, 빈곤 노인들을 위해서 4채를 지금 저희가 네. 56가구가 살고 있는 4동의 노인임대주택도 했어요. 또 소셜 믹스라고 해서 노인과 신혼부부와 청년과 예술인들이 다 같이 사는 100가구가 넘는 집단 거주도 합니다. 빌라를. 제가 하고 계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곳에 모두 필요한 것은 공유공간. 그리고 공유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한 매니저들이 필요하고 그걸 다 청소를 해줘야 될 테니까. 그게 사회적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을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같이 돌보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공유 경제 내지는 커뮤니티 경제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공유성의 공공성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권한과 그런 재정을 지자체에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끌어갈게. 그러면 이 지역에는 뭐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주택을 한 2-3개 동 해.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뭐 청년들이 몰려있는데 청년들만 몰려있으면 안 되니까 노인들이나 신혼부부 주택도 좀 주차.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세대별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이걸 안배하면서 지역에서 그걸 해줘야지. 빌라 졌다고 그걸 발문도로 매입해서 거기다가 이걸 주거빈곤층을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서울시에 다른 데인데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빈집 문제도 많고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구나 이런 지자체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살만큼만 그런 사례들 혹시 정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나씩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문화재단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빈집 프로젝트는 이제 상당수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사회적 기업이 빈집을 뭐 매입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해서 청년들의 공유주택으로 만들고 네. 이런 걸 하면서 조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서울시내에서 제공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형태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상업적으로 일을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업 쪽이라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 있죠. 50평짜리 아파트 잘 팔리지도 않고 잘 안 나가요. 그렇죠. 여기를 청년들에게 방 하나씩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씩 주면서 월세를 받아요. 근데 실제로 시골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뭐 3개월 인턴을 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3개월 동안 학원을 다닐 거야. 뭘 해야 되는데 집을 3개월 단위로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한시적인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미 마포나 이런 데 아파트 단지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3개월짜리 집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 상업적인 집은 요금이 비싸죠. 그래서 혼자 사는 양반도 있고 한 아파트 안에 또 그 안에 2층 침대 놓고 두 사람 자는 데도 있고요. 그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제가 그 거주하는 분의 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3달을 살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커뮤니티가 한번이 아니고 서로 간섭하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뭐 그런 속성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뭘 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그래서 그 안에서 살지만 완전히 세상에 고립된 우주인 거죠. 그런 것들로 공유주택을 만들고 실제로 지금 상업적으로 여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하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들이 우리나라 4대 병원에 몰리잖아요.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병원도 그럼 삼성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안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치료받는 3개월 동안 방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짜리 전세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이 환자들을 위한 이 고시원 같은 방이 3평, 4평짜리 방이요. 수서방은 널리고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다 붙어 있어요. 저는 주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나라라고 하는 건 없다. 좀 환자들한테 그런 3평짜리 방에서 거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또 방사선 치료받으러 가고 이틀, 3일을 그렇게 치료받고 또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또 가고 저는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아갈 생각이 없는데 정말 그 말씀 드리니까 끔찍하네요. 공포스러운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청년임대주택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미래니까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아야 되지만 정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거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요즘은 사실은 취업 시즌은 별로 없습니다. 딱히 언제가 취업 시즌이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워낙 이제 상시 채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채용 숫자도 많이 줄고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때쯤 되면 취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취업도 요즘 취준생들의 취업 기간들을 살펴보니까 2년이 넘더라고요. 취업을 준비 기간이. 그래서 참 많이 아까 잠깐 또 고시원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친구들 금천구에 있는 친구들한테 힘줄 수 있는 말씀 뭐 젊었을 때 얘기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좀 그의 응원 얘기에 응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응원 얘기하기 부끄럽죠. 참 힘내라고 대체 없이 얘기하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뭐 실패도 좋으니까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정말 제도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리턴 매치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청년들에게 정말 민망하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 잘 못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인생은 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경험들이 한 땀 한 땀 쌓이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 얘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자신 있게 걸어라.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요즘 많이 하는 말씀 중에 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기의 길을 자기가 정한 방향들을 가지고 열심히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될 것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이미 천지사방에 널려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 즉 수요자의 욕망이 무엇이고,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네. 그게 사업도 될 수 있고, 네. 자기 직업도 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뭐 우버의 창업자, 네. 이 사람이 왜 우버를 창업했겠어요? 택시도 많은데 네. 이 사람이 택시를 잘 잡는 세상에 살았으면 우버 창업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파리에 갔는데 파리에서 비 오는 겨울에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 몇 시간을 택시 잡느라고 이 사람이 소모하면서 완전히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차는 많은데. 내 휴대폰이 다 있는데 네. 휴대폰으로 눌리기만 하면 택시가 내 앞에 올 수 있는 게 불가능한가 이거? 해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욕구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는 절박한 필요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라. 나의 욕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알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 네. 그리고 그것을 모두의 욕구의 필요로 만들어가도록 하자. 네. 그럼 반드시 활로가 열린다. 네. 마지막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 좌절하기보다는 사람에 집중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한테도 언젠간 희망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좋은 훈훈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꿈꾸는 대한민국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